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영성특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때 여러분들께 많이 호응해 주셨는데 지금 그 조회수가 거의 이제 2,000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요도 이제 45번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눌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호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비공개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려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거 치면 나오지 않습니다. 주소를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두 번째 제작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호응에 제가 이제 부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뚜띠 프라텔리 모든 형제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장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1장에서는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시대를 어떠한가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진단했던 문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문헌입니다. 그것은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사목헌장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원래 2차 바티칸 공회를 이렇게 계획하면서 이 사목헌장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리고 이런 시대에 어떤 시대이고 교회는 어떻게 우리 존재를 드러내며 활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바티칸 공의회 중에 이 문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헌의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형제들도 오늘 1장에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우리 현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하고 평가하시는 교황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목헌장이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사목헌장 앞부분에 그 평가 우리 시대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참 좋겠는데 그때 사목헌장이 반포된 것이 1965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새로 교황님께서 진단하고 계시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 먼저 이제 사목헌장이 반포되던 그 시기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사회가 다시 한번 그것을 이렇게 정립하는 시기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우리 인류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17세기 합리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이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렇게 인간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시대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은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폭력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이렇게 문헌에서 보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독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죠. 그는 이성의 나라 이렇게 합리주의 그리고 해결을 통해서 절대 정신 이성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인간의 가장 중심이죠. 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짐승도 같은 짐승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는데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학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인간의 이성과 함께 인간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과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원자 물리학이 최고봉에 있었는데 그 원자 물리학으로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인간 스스로 이미 굉장히 부끄러워지던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짐승들도 하지 않는 같은 동족에게 그러니까 인류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리고 이성과 과학의 명목하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처를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님은 2019년 12월 24일 날 나가사키를 방문하셨어요. 나가사키를 방문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원자폭탄이 사용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원자폭탄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허울을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그러면서 강론을 마치시면서 제일 끝에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를 바칩시다 하면서 무슨 기도를 바쳤냐 하면 성 프란치스코에게 헌정된 평화의 기도를 이렇게 바치면서 그 강론을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가장 아픔이 되었던 그 원자폭탄에 떨어진 히로시마에 가셔서 이렇게 인류를 위로하고 이제 그러한 재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는 이런 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국제연합이 이렇게 유엔이죠. 출범하게 됩니다. 1945년에 이렇게 출범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유엔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시는 이제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지 말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함께 협의하고 나누는 단체를 이렇게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이 이렇게 반포됩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서 보면 인간은 누구나 전부적으로 존엄성을 가지고 존엄성과 그리고 이제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이렇게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엄청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류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게 상처받은 우리 인류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형제들 1장에서는 이렇게 마치 교황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에 비추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이렇게 더 진보하고 더 발전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히려 발전은 되었는가? 아니면 더 퇴보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1장의 제목을 살펴보면 이렇게 교황님의 의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닫힌 세계의 그림자, 그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닫힌 세계, 그죠? 그리고 그림자, 그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황님은 우리 시대를 진단하면서 닫힌 세계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교황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시대적인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교황님은 이 1장에서 우리 시대를 평가하면서 특별히 정치적인 차원과 경제적 차원을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정치적과 경제적으로 이렇게 공통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는데 먼저 이렇게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시대에 다시 아주 폐쇄적이고 공격적인 민족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 극우 파시즘이 대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과도한 민족주의, 극우 파시즘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요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나치라고 할 수 있겠죠. 나치는 이제 독일의 한 정당이었고, 이제, 아돌프 히틀러가 총통으로서 지냈던 그 시기를 나치 독일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나치는 이렇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이제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수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독일 민족이 지상 최고의 민족이다. 아리아인들의 우수성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독일 사람들을 자극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국가주의, 전제주의, 이 나치 정당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런 나치는 이렇게 아주 격렬하고 가격한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리아인들의 우수성, 독일인들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유태인들을 학살하게 되고 그리고 열등한 민족들을 없애야 되는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학살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아주 공격적이고 폐쇄적인 이제 민족주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면 미국의 우선주의입니다. 이게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정의하면 미국식 민족주의. 이렇게 미국은 이제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민을 받아들여서 다민족 국가인데 이제 그런데도 미국식 민족주의, 이렇게 나치처럼 민족을 이렇게 마치 하나의 민족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일방주의, 보호주의, 이렇게 미국의 우선주의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다고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옛 영광을이라는 모토로 부강한 러시아, 그런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평화헌법에 의해서 그들은 이제 군대를 이렇게 주둔할 수 없습니다.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정상국가, 보통 국가로의 회귀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이제 군대를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도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합니다. 브렉시트.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EU와 함께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은 이제 그동안 엄청난 갈등 속에서 살아갔지만 이제 그것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을 1993년에 이렇게 출범시킵니다. 그렇죠. 이렇게 폴란드와 독일, 그리고 이렇게 독일과 프랑스,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만큼 길이 아주 이제 골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하나의 국가인 것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 EU였습니다. 유럽연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유럽 의회, 스트라스부르크에 하나의 의회를 만들고 그리고 유럽 정상회의를 만들고 유럽
집행위원장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 그래서 모든 이제 장벽을 허물고 국경을 허물고 하나의 국가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EU를 만드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국이 EU에서 이렇게 자국의 EU에서 탈퇴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티시 exit 벗어나다 나오다는 뜻에서 브렉시트인데 브렉시트, 영국의 브렉시트와 같은 민족주의적인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대1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세계의 중심축을 중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옛날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일 때 박스 로마나라고 부르고 이제 지금은 이제 박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죠. 1대1로가 꿈꾸는 그 중국몽은 이제 라틴어로 박스 시니카 이렇게 봅니다. 박스 시니카, 중국의 신이라 시니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국 중심주의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굴기, 군사 굴기라는 것은 이렇게 몸을 일으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엄청 정대시키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각 강대국들에서 나타나는 자국 중심주의, 자국 우선, 그리고 일방주의적인 모습들 속에서 그 옛날 이제 마치 나치들의 그런 민족주의, 과격한 민족주의를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미국 우선주의라든지 러시아의 옛 영광,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나 이제 1대1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함께 번영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나 먼저 살고 보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자세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 현대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원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긴장감, 투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쟁취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과 중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서로 이제 엄청난 경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세계는 이제 이전 투구의 장, 마치 진흙밭에서 싸우는 개싸움과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미국이 하나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각자 도생인 거예요. 각자 이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 국가별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과격한 경쟁 사회를 이루는데, 이를 통해서 교황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홉스의 표현을 빌려서 만민에 대한 만민의 투쟁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과격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살아남을 사람과 도태될 사람들이, 국가들이 이렇게 결정되면서 격차가 더욱더 심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자국 중심주의의 민족주의, 과격한 민족주의,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통해서 보면 이런 나 먼저 라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는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성이 와해가 되죠. 왜냐하면 타인은 나의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과격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교황님은 진단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과격해지니까 이렇게 살아남는 사람, 도태되는 사람, 살아남는 나라, 도태되는 나라, 이런 것들이 이제 결성하면서 격차가 더욱더 양극화, 심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죠? 우리 흔한 표현 중에 하나가 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플렉스는 원래 구부리다라는 거예요. 구부리다. 이제 그래 플렉시블 하면 유연한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변질이 되었어요. 플렉스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알통을 구부리다. 그러면서 뭐냐면 힘 자랑하다.
힘자랑하다 이런 의미가 되면서 그것은 이제 마치 이렇게 돈 자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이렇게 내가 이만큼 있어,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플렉스라고 이제 내 플렉스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배려나 그런 시선 없이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나고 돈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하하고 또한 혐오하는 그런 자세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그렇게 플렉스하지 못한 젊은이들이죠. 그런 젊은이들에 대해서 흔히 이제는 우리는 오포 세대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5가지를 포기한 세대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나친 경쟁이 불러오는 그런 폐해인데, 그러면서 그전에는 3포 세대였어요. 3포 세대가 뭐냐면, 연애, 결혼, 자식을 이렇게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2가지가 더 첨가되어 가서, 이제 대인 관계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한 대 구매하는 데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도 돈을 이렇게 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혼도 그 대인관계도 포기하면서 고립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민에 대한 만민의 투쟁. 이제 타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형제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용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자는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다고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황님께서는 사람을 지배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절망의 씨를 뿌리고 불신을 조장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민족 폐쇄적이고 아주 폭력적이고 격렬한 이 민족주의는 계속해서 불안함과 절망감을 이렇게 조정시키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계속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성시키면서 그들에게 불안을 이렇게 야기시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불신과 절망을 통해서 그들은 권력을 강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배 체제를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는데 이런 정치 형태를 갖다가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퓰리즘인데 포퓰리즘은 이렇게 포퓰러 대중이라는 뜻인데 대중의 인기와 입맛에 맞는 정치라고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정치 교황님께서 이렇게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정치는 이렇게 공동 번영과 협력 이런 이제 소중한 가치를 향해서 협업 이런 것들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원칙이 아니라 대중의 입맛에 따라 대중의 좋아하는 것 따라 정치하는데 그 대중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추어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은 대중을 분열시켜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에게 아니고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중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편가르기를 하죠. 그 편가르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분열과 적대감을 통해서 통치에 용이하게 만드는 게 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황님은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라틴어 격언을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교황님은
divide et impera라는 그 말을 썼어요. 분열 정치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마케도니아의 그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 2세가 이렇게 백성을 이렇게 지배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디비데 분열시키고 임페라 통치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런 포퓰리즘이나 이런 민족주의는 끊임없이 이제 국민들을 분열시키면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시켜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렇게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냐면 이렇게 선동과 이렇게 막말을 이렇게 하게 되죠. 우리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들인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유엔이나 EU 같은 거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런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 입은 인류를 이렇게 통합시키고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모여서 함께 토론회 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민족주의들이 득세하면서 이렇게 토론회 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장이 아니라 그보다 논쟁과 대립의 장이요, 그리고 비난과 조롱의 장이 되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장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님의 지적처럼 오늘날 우리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가치를 야구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막 선동하고 막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나치가 독일 국민들에게 행했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치가 이제 정권에 지게 되죠. 그래 아돌프 히틀러는 이렇게 선동 장관을 임명할 정도였습니다. 그 유명한 장관이 요세프 게벨레라는 사람입니다. 요세프 게벨레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굉장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공감을 주는데 100%의 거짓말보다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국민들을 어떻게 선동하고 할 것인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선동은 문자 한 줄로 다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 굉장한 위험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교황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사라졌는가? 하면서 우리는 이제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엄청난 이데올로기의 피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그러면서 우리 동독과 서독, 그리고 우리 남한과 북한, 이러면서 이제 이데올로기 통해서 엄청난 이제 피해를 입고 그동안에 탈이데올로기화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데올로기가 극복했는가? 벌써 극복했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나 과거, 경험을 거부하고 자신이 가리키는 미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이데올로기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부정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나타나죠. 우리가 극혐이라고 할 수 있는 극격이 혐오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 흔히 라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비아냥거리죠. 라떼.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꼰대,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제 역사를 망각하는 자, 우리가 이제 아우슈비츠를 가게 되면 이렇게 아우슈비츠를 이렇게 쭉 둘러볼 수가 있어요. 둘러볼 수 있으면 거기 딱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문구들이 져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망각하면 되풀이한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들은 이제 그 오류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면토와 꼰대의 차이는 면토는 미래를 말하고 꼰대는 과거만 이야기한다 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과거를 굉장히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황님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 그 방향만 바라보게 하는 거,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황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빈곤이 사라졌는가?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부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표현을 빌리면 초국가적인 경제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그 이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거죠.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과의 거의 비슷한 표현이겠지만, 교황님의 표현은 초국가적인 경제 권력인데, 그들이 가리키는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가리키는 미래. 그러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돼 하면서 유토피아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길을 향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위해서 그곳에 뛰어들어요. 그렇게 뛰어드는데 거기는 이제 굉장히 문이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젊음과 꿈을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마치 그렇게 살면 행복해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 그대로 유토피아는 그리스 말 우가 부정이거든요. 토포스가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그런 곳은 없어 라는 뜻입니다. 그런 곳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다국적 기업, 이렇게 국가를 초월한 이런 기업들은 이제 그 표준 플랫폼을 이렇게 선점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살면서 이렇게 표준을 선점하는 것은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두 개의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보니까 카톡, 그리고 네이버에서 라인. 하지만 이 플랫폼을 만들었죠. 플랫폼을 만드는데 승자가 다 독식합니다. 우리는 거의 다 라인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제 카톡을 다 사용하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택배 회사들 있잖아요. 택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택배 회사가 가장 큰 택배 회사는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이 48.2%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서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독점한 기업들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또 페이스북이냐, 트위터냐. 그것을 플랫폼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또 이제 유통회사 중에 가장 큰 거대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고 이제
그리고 이베이,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출발한 그 알리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가 아주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 이베이가 두 번째 그 유통회사인 이베이가 운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마켓이나 옥션이라고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음식 배달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음식 배달 중에 최고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앱이 바로 배달의 민족이에요. 근데 배달의 민족, 그리고 두 번째가 요기요, 그리고 신흥으로 등장했던 것이 그 쿠팡 이츠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는 같은 회사 거예요. 요기요가 이제 델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회사가 이제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면서 두 개 같은 회사예요. 그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는 독일 회사 겁니다. 쿠팡 이츠는 미국과 일본의 합작 회사, 미국에 본점이 있는 이렇게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거죠. 이게 어느 나라 회사인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 안에서 이 젊은이들은 이렇게 무한 소비, 방관자가 되고, 교황님 표현으로는 방관자가 되고 무한한 소비자만 될 뿐이라는 거죠. 이런 거죠. 이렇게 그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페이스북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 선점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은 자기들이 만든 플랫폼에 우리가 거기 적응해야 돼요. 근데 플랫폼을 만드는데 거기 이제 딱 제일 앞면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가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몇 마디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끝내는, 이제 페이스북을 유혹하면서 우리가 거기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이제 특별히 문학이나 국어 선생님들 보면 이렇게 예전에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라떼가 되는데, 그러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장을 넘겨서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쭉 기억했다가 뒤에 유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능력들, 분명히 한글을 알고 있는데 가동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카톡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뭐냐면 한눈에 뭔가가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한눈에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글자 수가 제한되니까 그 안에서 모든 걸 표현해야지,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뭔가는 이제 무한 소비자가 될 뿐이라는 거죠. 거기에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가 마치 이제 굉장히 인싸가 되는 거죠. 인사이더가 되고, 이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웃사이더가 되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대부분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어디를 여행했고 무엇을 먹었고 하면서 거기서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올립니다. SNS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즐거운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왜곡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살면 마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이거 반박할 수 있어요. 교황님께서 닫힌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를 닫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이제 유명한 언어 중에 세계화, 그러니까 글로벌리제이션 있잖아요. 글로벌리자치온에 이태리 말도 있는데, 글로벌리제이션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교황님은 닫힌 세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냐? 교황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계화는 허물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화는 이제 국경을 없애가지고 이제
통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화는 오직 상품과 금융, 돈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거기에 한정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화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 각종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규제를 풀고 그리고 장벽을 낮춰라라는 것이요. 대기업들이 만든 상품과 그런 이제 금융 투자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세계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화의 기본이 되는 것은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신자본주의도 아니고 신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라는 것은 경제적인 용어로 시장 경제에 맡겨라.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것은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그 전에 자유주의가 그런 것이었다면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하지 말고 기업 교황님의 표현이라면 초국가적인 경제 권력들 이들이 이렇게 자주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뭐 이렇게 무슨 원칙이나 원리 또는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나 명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죠. 그러면서 이것들은 이제 미군 막강한 군사력과 함께 미군 기지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군사적 지배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그리고 통보하는 힘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는 이제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이 전쟁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발적 제3차 대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이제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는 이렇게 명분이 있는데 이제 그 명분이 얼마나 거짓이고 허울인가를 우리는 이렇게 지난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도 확인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시대에는 9.11 테러 이후에 이렇게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이제 전쟁의 일상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우리가 유엔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이렇게 없애고 평화를 유지하는 건데, 이거 테러와의 전쟁이야. 여기에 대해서는 유엔이 어떻게 개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제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포와 불안이 이제 일어나고 그것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테러라는 것이란 게 테러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공포고 그리고 이제 그런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언제나 잠재적인 적이 있어요. 이런 긴장감 속에서 타인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보다는 경계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전쟁은 이제 가장 완벽한 이제 평화의 실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전쟁을 통해서 가장 그한 거지, 그죠. 인간 존엄성이, 전쟁 중에는 언제나 인간 존엄성이 양보를 당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 중에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많이 파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어떠한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의 두려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알지 못하는 것, 미지의 세계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나와 다른 것에서 오는 공포, 그런 인간은 기본적인 그런 공포를 늘 지니고 다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결국 타자에 대한 공포인데, 이제 이런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이런 사회, 그리고 이제 분열과 이렇게 경쟁 대립 구조를 일으키는 이런 이렇게 아주 격렬하고
공격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이런 이제 전쟁의 일상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타인을,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타인을 형제로 바라보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자본주의는 이렇게 그들은 이제 이윤의 추구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어디에 가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이윤을 이렇게 남기려고 이렇게 유인이 있는 곳이든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그래서 공장들이 막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그들은 이렇게 돈이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이 된 그런 사회죠. 이렇게 이윤 추구가 극대화되는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공동의 집, 우리가 이렇게 라우다토 시 찬미받으셔서 교황님께서 지구를 공동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지구를, 공동의 집을 도울 여력이 없어요. 그들은 이제 자원이 있는 곳에 가서 공장을 차리고 거기서 필요한 이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원이 고갈될 때까지 공장을 돌리고 이제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또 그것이 완전히 고갈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한 자원이 고갈될 때쯤 되면 전쟁을 다시 한번 일으키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제 교황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948년에 유엔에서 인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인권은 우리가 얼마나 신장되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권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게 우리가 이제 독일 나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슈비츠나 이런 여러 그 시설에서 학살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유태인이 학살당했는데, 많이 학살당했지만 유태인만 학살당한 게 아니에요. 아우슈비츠에 간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언론인, 뭐 정치인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이 뭐냐면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동성애자, 그리고 이렇게 약간 모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이렇게 독일이 우수한 아리아인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일 여자들에게 건강한 이렇게 뛰어난 아리아인들이 태어나게 해야 된다고, 낳아야 된다고 이런 선전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장애가 가져 있는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 학살이, 이거는 인간에 대해서 우생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생학적으로.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우생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없어졌는가? 하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교황님의 표현에 빌리면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신자유주의 시대 때 사람들은 이제 그가 얼마나 생산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소비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쓸모없는 인간. 아직 쓸모없는 인간인 것은 그냥 아동, 장애인, 때로는 이렇게 태아 같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미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 노인들에 대해서는 버리는,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배제시키는 문화, 이런 문화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꽉 찼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자리가 났을 때 이 중에 누군가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아주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죠. 거기에서 뭐냐면 이렇게 그때 선택이 뭐냐면 더 살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병원 언제나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치료를 받는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냐면 그러니까 좀 더 살 수 있는 사람, 젊은이들이 치료를 받고 노인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되고 그런 많은 노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회죠, 그죠? 지금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에 대한 폐기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교황님의 지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선언, 인간은 선천적으로, 천부적으로 이렇게 존엄하고 모두 동등한 하고 있는데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러나 우리 시대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노예 제도는 사라졌는가? 교황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범죄와 연관해가지고 여성과 아동,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납치와 유괴가 자행되고, 그러면서 인신매매, 장기매매 이런 것 통해서 사람이 그 옛날 이렇게 노예들처럼 팔려가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교황님의 그 제목은 국경 앞에서 무너지는 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황님은 난민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난민이 생기는 이유 중에 아까 말했던 전쟁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전쟁, 그리고 이렇게 박해, 그리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렇게 난민이 생겨나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난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죠. 그 정치적 이용할 그 난민들을 이렇게 해서 난민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인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시켜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난민들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 왜? 난민들이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갔다. 근데 정말 난민들이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에 아주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일반 우리 청소년들이 그게 뛰어들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만들을 난민들에게 쏟아내면서 이제 뭐냐면 외국인 혐오증, 제노포비아라고 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또한 이제 아시아인에 대한 정오,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의 가르침은 먼저 이렇게 이주하지 않는 권리, 즉 이제 자기 조국에 머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교황님께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민은 전 세계의 미래를 이루는 가장 근본 요소로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이주하는 것이 이제 미래 사회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타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자기 스스로 국가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폐쇄적인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황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혁혁한 진보를 이룬 것은 디지털 기술이 아닌가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은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디지털 기술은 우리를 통합시켰는가? 아니면 우리를 분열시켰는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SNS라고 그러죠. SNS 뭡니까? 우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톡이나 라인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서로 이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사회적인 관계망이 형성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단절되고
고립되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 뒤에 숨어버린다는 거죠. 페이스북 뒤에 우리가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페이스북 보면 아주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삶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그의 삶은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상주하거든 더 있는데요. 그러면서 왜곡시키고, 그래서 이제 더 소통에 가면을 쓰고 더 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제 인터넷과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그때 이제 아까 말했던 막말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막말에 향해서 교황님은 수치심 없는 공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통합에 큰 위기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제 전부 다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헤쳐 모여 이합 집산이 됩니다. 이합 집산이 되면서 뭐냐면 끼리끼리가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취미 그리고 같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관계망을 형성해서 이렇게 모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형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그룹 띵크라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단어가 나왔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끼리만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정보가 그 의견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부라 생각하면서 이런 것에 있어서 뭐냐면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주장과 의견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한 여기에서 뭐냐면 이제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범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도 이제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니까 이제 뉴스에서 어떤 그런 게 한 꼭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팩트 체크, 사실인지 아닌지 체크하겠다. 라는 게 있습니까? 오히려 이제 그 통신 기술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는 더욱더 분열되고 그리고 극단화되는, 그래서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지털을 통한 연결은 다리에 놓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인류를 이치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소통이 아니고 인간적인 소통을 강조하십니다. 교황님은 제5차 세계 소통의 날 World Communication Day 때 교황님 담화문의 주제가 이겁니다. 와서 보시오. 와서 보시오.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디지털 시대 정보의 홍수가 더 큰 지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형제애를 건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소통은 이제 경청에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경청의 모범으로 성 프란치스코를 제안하세요. 그러면서 성 프란치스코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또한 가난한 이들 그리고 아픈 이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자연의 소리를 기울였고, 이 경청의 자세가 성 프란치스코의 삶의 양식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뿌린 씨앗이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많은 이들은 이렇게 바로 우리 재속 회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다치고 서로 담을 쌓고 두려워하고 뒤에 숨고 이런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그러나 그것을 뚫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진정한 소통을 해야 된다고 교황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 프란치스코 경청하는 자세가 뿌리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재속 회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건설하는 것은 이제 디지털 이렇게 어디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동시대가 아니고 이제 아날로그죠. 인내와 이렇게 형제를 건설하는 데는 인내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근대를 대표하는 그것은 이제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모토고 프랑스 깃발이 상징하는 세 가지 색깔이 상징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데 박애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fraternity, 그러니까 형제예요, 형제. 그동안 자유, 평등이 강조됐다면 이제는 형제가 진정 건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형제의 건설을 위하게 쓰는 게 우리는 조금 아날로그적인 인내와 시간, 현대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덕목들이죠.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이제 고통의 순간이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렇게 노력들을 통해서 형제는 건설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이웃으로 남지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없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십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우리 대구 공동체 원접수 인태 수도원 원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김효건 야구보 수사님이신데 그 원장님께서는 우리 수도원에서 가장 이제 형제를 강조하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게 수사님이신데 그 수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 수사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냐? 우리 이웃밖에 안 돼. 하는 이제 녹두리를 하시는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형제라기보다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은 우리 수사들조차도 자기 방에서 나오고 않고 함께 일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우리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황님이 지적했던 그런 모습들을 고단히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사들이 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교황님의 진단을 통해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것 중에 것은 이익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수도 회의를 통해서 하면 이게 지금 뭔가를 결정할 때 이게 내 삶에 내 시간을 이렇게 뺏어 먹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익에 예민하고 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한 이제 뭐냐면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 시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안고 있죠. 진정 우리가 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형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을 조금 더 내어주고, 조금 이렇게 우리 시대와 거슬러서 조금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양보와 희생만이 형제를 건설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석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제석회원들이 우리 이런 시대적인 모습 속에서 진정한 형제를 건설하는 데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